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중국 청동기라는 좀 생소한 문화로 그 강의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청동기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고대 문화의 그 아주 요체 중에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의 특이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상당히 생소한 분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이 지금 짧은 그 2시간 정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청동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 청동기의 세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사실 깊은 분야여서 그 한 분야마다 상당 시간을 강의를 해서 할 내용이 충분히 될 정도로 그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이제 그 목차입니다. 차례인데요. 크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그 나눠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중국 청동기라든지 세계 청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론 부분에서는 중국 선진 시대를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당시에 발전했던 청동기들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그 청동기를 다시 개관하는 그런 이제 식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파트는 좀 강의가 좀 길고 어떤 파트는 좀 짧고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역사 수업 시간에, 세계사 수업 시간 혹은 뭐 한국사 수업 시간에 그 청동기 시대를 그 고대의 발전 단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과연 청동기란 무엇인지,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동기 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파형 동검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보통 이제 역사 시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파형 동검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비교적 좀 유물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 시대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나눌 때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보통 합니다. 그 구분은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덴마크의 고고학자인 크리스티안 톰센이라는 분이 19세기 후반기에 사실 이렇게 이제 3시대 구분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구분법 자체가 일괄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않는 측면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하고 석기 시대하고 구분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철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이 비교적
견고하게 이해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왠지 뭐 어떤 이유에선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동기 시대, 톰센이 말한 청동기 시대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류가 이제 돌을 계속 주 재료로 사용을 하다가 상당히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돌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동이라는 걸 개발해내는데요. 그 청동 발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자연에서 채취를 했지만은 인위적으로 합금을 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에 이제 돌을 사용하다가 금속을 사용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홍동, 일반 구리, 홍동을 채취해서 유물들을 만드니까 도구도 만들고 훨씬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홍동은 연성은 좋은데 강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동 동에다 구리에다가 주석을 첨가하면은 훨씬 내구성이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청동기는 주석이 한 12% 정도 함유된 인위적인 합금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인류가 광산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속,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금속 광산 중에서는 철 광산이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제 광산인데요. 왜 굳이 청동기를 사용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뚜렷이 있습니다. 일단 청동기를 만들기나 청동기나 철기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용해시켜야 됩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용해점이 한 1085도, 주석은 231.9도, 철은 무려 1538도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을 만들기 위한 용해점, 온도를 높여서 가열을 해서 만드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뒤에 발달됐기 때문에 청동기를 이제 먼저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의 시작, 가장 청동기를 먼저 사용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지역입니다. 한 기원전 한 3500년경에. 그리고 이제 사실 기원전 3500년경 이전에도 유럽의 특정 지역에서는 한 논자에 따라서 한 기원전 한 4500년까지 청동기의 시작을 올려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물들을 가지고 청동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00년 정도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게 청동의 발견이 인류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초석을 닦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청동기 자체는 일단 가까이서 광산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거리 교역을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원재료를 그런 이제 양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지역까지 교역을 이제 하게 되고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광산에 가서도 가지고 와야 되고 주석광산에 가서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신석 시대 이래로 인류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교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때가 되면은 교역의 폭이 이제 훨씬 넓어지고 이와 함께 대체로 이제 도시도 생겨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또 도시나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도 사용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제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다 비슷하게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청동기는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 청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19세기까지 양반 지식인들이 봤던 기본 텍스트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한 사람들이 읽은 책의 거의 99%, 95% 이상은 다 중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대 중국,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이 청동기 시대에 나온 것들이 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고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아주 찬양을 하고, 공자라든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유교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 배우고, 의례, 제도 같은 걸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20세기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이게 뭐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민족주의 열풍이 불게 되고,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직까지도 민족주의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역사만 중시하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역사는 좀 경시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20세기 들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되고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릿속에 중국은 찬양에서 멸시의 대상으로 사실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20세기를 겪으면 20세기 후반까지도.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그 고고학 발굴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양한 유물이 고대에 상당히 그 발전한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고학 발굴 시작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발굴의 핵심을 이루는 게 바로 중국의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많은 청동기들이 지금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3시대 구분법에서 청동기 시대라는 명칭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게 중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대는 여기 나온 대로 기원전 2000년에서 한 진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우리가 보통 선진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시대인데요, 그렇게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이런 그 청동 의례에 기반한 중국 고대 문명이, 사실 우리가 19세기까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찬양에 맞지 않았던 그 서적들이라든지 우리 동아시아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던 생각, 의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 이 청동기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주의, 이제 국가 시스템, 현대 국가 시스템으로서 그 각각의 나라가 다 별개의 나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역사를 중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정근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대 중국 연구는 그 어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고대 중국 연구에서도 많은 중요한 분야가 있지만은 핵심 분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동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청동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국의 지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지금 그 성이 큰 행정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성들인데요. 성이 한 23개. 그리고 이제 그 성마다 이제 성도, 큰 수도가 있고, 그 여러 지역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시가 한 4개 정도, 북경하고 상해, 천진, 중경, 그 4개가 이제 특별시고,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그 자치구들이, 그 소수민족 자치구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청동기가 생겨난 그 최초의 좀 화려한 청동기들을 만들어낸 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 감숙성도 중요합니다. 감숙성. 이 서쪽하고의 교통이죠. 이게 교통로고 실크로드가 연결된 서역하고의 그 교역로니까요. 그리고 그 사천성도 또 중요한 그 청동기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호북성도 그렇고요. 대체로 중원을 중심으로 하겠지만은
이런 지역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는 대학 1학년에 들어와서 내 수업, 중국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내주는 숙제가 이겁니다. 지도 외우기입니다. 지도의 행정구역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지리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를 공부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제 자꾸 지역을 얘기할 텐데 그때마다 수업을 들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지도를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가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중국 발음으로 표기를 할 텐데 왜 이걸 택했냐면은 국내에 나와 있는 구글 같은 데서 검색 가능한 지도들이 중국어 발음으로 된 지도들이 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표기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글로 된 발음으로 된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택해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선진시대, 선진시대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세 나라가 있었던 그런 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대를 하상주 3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 역사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최초의 왕조로 알려져 있는 하나라. 보통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이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에서 한 기원전 1600년까지 한 500년 정도 존속했던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74년. 옛날 문헌에 하나라의 존속 기간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얼리터우라는 도시 유적, 상당히 큰 유적이 발견이 이제 됐는데 중국의 중원 지역에서 그 유적을 하나라의 도읍지로 볼지 안 볼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중국 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학계에서는 얼리터우를 대체로 하나라의 후기 수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하나라의 실존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에 해당하는 청동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골문을 사용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상은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각골문은 상나라 후기의 문자입니다. 상나라 후기의 도읍이었던 은허에서 은이라는 지역이죠. 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상나라 후기, 상나라의 도읍이 은허라는 지역에 지금 현재 안양이라는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은이라고 불러도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상나라의 전반기까지 포괄하는 그 시대명으로는 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골문에 자신들 스스로를 은이라고 쓰지 않고 상이라고 썼거든요. 각골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역 이름, 자기들의 수도 이름은 은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 나라를 통칭하는 이름은 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나라 전기는 아직까지 각골문 같은 그런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 때가 되면은 이미 중국 청동기의 발전은 거의 피크에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단계는 주나라인데요. 이 주나라는 연대가, 상나라가 망하는 연대는 한 104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기원전. 그래서 기원전 1045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그러니까 800년 이상이죠. 이 시대를 이제 주나라라고 부르는데 이 주나라는 서주시대하고 동주시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주시대는 또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서주시대, 동주시대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까요?
이거는 그 중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또 다른 사례도 있기는 한데요. 저기 그 수도가 서쪽에 있었을 때는 서주, 동쪽에 있었을 때는 뭐 동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라는 나라는 상나라의 서쪽에서 상나라하고 병존하면서 발전해 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상나라를 물리치고 중국의 패권을 차지하죠. 그때의 중심지는 지금 샨시성 혹은 섬서성 시안, 서안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그 시대는 서주 시대. 그렇지만 기원전 771년이 되면은 이 서주라는 왕국은 서쪽으로부터의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루어양이라는 도시, 낙양이라는 도시로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동주 시대라고 또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동주 시대에서 그 춘추 전국의 분기는 춘추 시대에 그 여러 나라가 존재했는데 가장 강한 나라가 진나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의 진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기원전 453년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세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학자들은 기원전 453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의 전국시대 하면은 전국 칠웅을 얘기하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그 전국 칠웅 중에 사실상 세 나라가 이 진나라에서 그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하상주, 동주 혹은 춘추 전국 이 틀을 대체로 연대 순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21년에 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강의는 거기까지 커버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청동기는 대체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나라 때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한 기원전 한 1500년경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된 청동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신석 시대 그 여러 지역에서 그 금속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그 많이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간수성, 그 감숙성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 실크로드하고 연결된 그 지역에서 신석시대 후기에 마자야오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런 청동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청동 칼이 아주 조야하죠. 지금의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보게 될 청동 칼하고는 많이 다른 기본적인 틀만 갖춘 이런 칼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한 연대가 기원전 3000년경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베이성, 지금 북경에 있는 지역이죠. 허베이성의 그 롱산문화 유적에서는 이게 이제 청동 장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사진이 없어서 그냥 그림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한 기원전 한 2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수성의 치자문화라는 그 문화에서는 이런 청동 창 끝에 달고 그 긴 창으로 사용하는 그런 청동모하고 거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한 기원전 2000년경.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상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의 3개 중에 지금 2개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연대랑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청동기 중에 2개가 간수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뭐죠? 실크로드는 어떤 겁니까? 실크로드는 서쪽하고의 교역로였죠. 그 교역로 선상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나 그 근동 지역, 이집트 지역에서는 한 3500년경부터 상당히 발달된 이제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 청동기가 전파가 되고 그 여파로 중국에도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요. 중국 학자들은 지금도 중국 청동기의 토착설을 주장하는 게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발굴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서쪽하고의 연관성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무슨 문화, 마자요 문화, 롱산 문화, 치자 문화 이런 거는
어떤 특정 유형의 그 기물, 톡이라든지 뭐 어떤 유형의 기물이 발견된 지명을 따서 만든 문화 명칭입니다. 대체로 최초로 어떤 특정 유물이 거기서 발견되면은 그 지역명을 따서 이제 문화 명칭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중국 청동기는 이제 이렇게 기원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렇다면은 중국 청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에 계속 다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청동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게 청동 그릇들입니다. 그릇 종류. 이거는 다양한 제사, 의례에 사용했던 그런 그릇들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제기를 사용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면 될 텐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식기입니다.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죠. 이것들 식기들, 정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모든 청동기는 그리고 다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 술그릇들. 이건 술그릇들입니다. 술그릇들이 있고요. 술그릇들하고 이거 작이라고 부르는 청동기, 호리병 할 때 그 호자죠.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의례를 할 때 중요한 게 손을 씻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청결하게. 그래서 수기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 세숫대와 같이 생겼죠. 반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 놓는 화라는 청동기. 이런 청동기가 청동기의 이제 기본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상나라 서주 시대 때 묘에서 무덤에서 많은 청동기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주종을 이루는 게 이제 이런 기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악기입니다. 악기. 이거는 묘라고 부르는 상나라 때 일종의 종이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주 시대부터는 이런 종을 만들어냅니다. 종.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고리여서 고리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소리를 이렇게 타격을 하니까 음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건 청동북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악기를 이제 많이 사용했고, 청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의례용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게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 이건 청동과라고 부르는 무기입니다. 청동과. 그리고 이 밑에 건 뭘까요? 밑에 거는 화살촉입니다. 화살촉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도 꽤 되고 있고, 이거는 그리고 뭘까요? 도끼죠. 다양한 도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공구죠. 이거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농사 지을 때 썼던 농기구들. 다양한 농기구들을 만들었고, 여기 지금 이제 자루를 위에다가 끼워가지고 사용을 했겠죠. 이 부분에다가. 그리고 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많은 장식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장식품이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상은 등입니다. 등. 이 안에다가 등. 여기도 등이 들어가 있었죠. 등을 이렇게 멋지게 이제 만든 것들이 상당히 후대에 나온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량형.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여러분들 도량형 통일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 도량형기도 역시 이걸로 만들어내고, 화폐, 동전, 그리고 이제 또 뭐 도장,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로 우리가 이제 그 청동기다운 청동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얼리터우라는 유적지에서 발굴이 됩니다. 이 얼리터우는 지금 이제 이 지도상 보면은 여기가 하남성입니다. 중국의 센터, 중원의 가장 중심지, 루오양, 낙양에서 한 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유적지에서 상당히 큰 도시 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면적이 300헥타르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지금 동서의 길이가 한 2,400m, 남북은 한 1,900m, 상당히 대형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궁전 지역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궁전 지역. 그리고 큰 도로도 이렇게 있었고요. 위에 이제 그 제사터, 그리고 묘장이 많이 발견된 지역들. 여기는 지금 이제 청동기를 제작했던 청동기 공방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형 건축들도 이 인근에 계속 이제 발굴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한 기원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880년에서 한 1520년 사이, 대체로 이런 도시 유적이 나타난 것은 후기입니다. 한
1650년, 1700년에서 한 1600년 사이 이 무렵부터 이제 이런 도시 유적이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학자들은 이걸 이제 하왕조의 도읍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기물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청동 예기입니다. 예기는 의뢰에 사용했다는 청동기겠죠. 의뢰에. 이리도 얼리터우에서는요, 이런 그 그릇 모양의 청동기들이 지금까지 한 14점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모양이에요. 금속을 사용했지만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모양은 이전에 토기들 다양한 토기 양식이 존재했고 그 토기들 그대로 그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돌로 만들던 거를 이제 금속을 사용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리도 얼리터우에서 발견된 주종은 거의 다 술그릇들입니다. 식기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정이라고 부르는 이거 하나. 아주 조야하지만 이런 청동기를 만들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일부 뭐 서양 학자들까지도 얼리터우 단계에서는 최소한 이런 청동기를 만들려면은 장거리 교역을 해야 되고, 청동 그 원료를 멀리서 채취해 와야 되고, 주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 없이 이런 청동기를 가진 어떤 지역 중심지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두에서 청동기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폐식입니다. 폐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장식이라는 건데요. 이건 재밌는 게 청동판 위에다가 청동판에 이 기본 문양을 만들어 놓고 타일 조각을 붙인 겁니다. 이건 다 타일 조각들입니다. 터키서.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게 죽은 사람의 그 사자, 그 묘에서 무덤에서 발견됐는데 죽은 사람의 가슴 부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그 고리들이 보이죠? 이런 고리들을 가지고 이제 아마 사자의 수위에 이렇게 부착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크기는 한 15cm 정도, 10cm에서 한 15cm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양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청동기에 계속 나타나는, 그리고 신석시대 이래로 존재했던 그런 문양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는 상당히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상나라는 청동기의 나라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상왕국. 이때부터 이제 얼리터우 단계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좀 조야한 청동기가 주를 이루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상당히 좀 청동기 사이즈도 커지고 두꺼워지고 문양도 들어가고 그런 아주 특징을 지닌 그런 청동기들이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문양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청동기의 가지수도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이런 청동기 보세요. 문양 들어간 다 청동기 이제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준이라고 부르는 청동기고요. 이거는 이거는 작, 뭐 이렇게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출토된 지역이 정저우라는 지역입니다. 정저우에서 이제 최초로 그 거대한 성벽,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볼 텐데, 정저우 지역이 이제 보통 이제 상나라의 전기 수도, 전기 중심지가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그 정저우 지역 내에서 이 얼리강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특징적인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상전기 문화는 보통 이제 얼리강 문화 이렇게 부르고, 그 얼리강 문화의 그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이제 청동기들, 얼리터우 단계보다 훨씬 더 발달된 이런 청동기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모든 청동기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런 도철문이라는 문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철문이라는 그 수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그런 문양이고요. 서주 전기까지 모든 청동기에 사실 이 문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얼리강에서 발견된 초기 청동기입니다. 이 문양 한번 보세요. 이 문양은 아직 이제 초보적인 단계죠.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죠. 초보적인 단계가 얼리강에서 이렇게 얼리강 청동기에서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복잡한 도안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사실 이 도철문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가설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뭔지는 지금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러 설 중에 좀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이게 제사 지낼 때 썼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하고 그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섬겼던 제라는 신하고 인간 사회를 소통시켜주는 일종의 뭐 영매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설도 나와요. 그게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인데 그거 역시도 지금 뭐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얼리강 시대 상전기 청동기부터 이런 양상들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대형이라 그랬죠. 이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는 높이가 1m입니다. 상당히 큰 청동기를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청동기 하나만 가지고도 얼리터우에서 나온 청동기 다 합친 것보다도 무게가 중량이 더 나갈 정도로 이리강 시대부터 이제 청동기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폐식, 청동 폐식이죠. 아까 나온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사진 컬러가 조금 다른데 이 청동 폐식에 나타났던 눈이 이렇게 강조되고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리강 단계에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청동 폐식에 만들었다가 아마 이건 뭐 기술상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얼리강 시기가 되면 이제 청동기 문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니까 아마 이게 이제 이 청동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폐식이 최초의 덧철문 문양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기원전 한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남쪽, 지금 그 중국의 그 항저우라는 저장성, 절강성의 항저우라는 도시에 있는 그 량주라는 중국 발음은 량주, 우리 발음은 양저라는 그 신석기 문화에서 발견된 옥기에 새겨진 도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저 문화, 량주 문화 옥기에서 이런 양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중국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문양을 가진 여러 가지 그 양상들이, 어떤 거는 돌에 새겨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옥기, 또 다른 뭐 도구, 다른 뭐 이런데 다양하게 이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터우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발전했다가 이게 이제 상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도철문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논란만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또 마을 둘레에 토담을 쌓아서 숲속의 야생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의 곡식과 가축들을 보호했었습니다. 오늘날 황토구원 지역에서는 그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토담을 쌓습니다. 이렇게 흙을 쌓고 돌망치로 두드려서 다지는 방법을 판축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지는 흙은 나무 틀로 받쳐서 높이 쌓아 올려집니다. 입자가 아주 부드럽고 고운 황토흙은 이런 판축법으로 흙담을 쌓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흙을 돌망치로 두드려 다지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입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나중에 마르고 나면 이 흙은 벽돌처럼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황토의 자연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땅을 지키는 벽을 쌓았습니다. 이곳은 허난성 정저우시입니다. 정저우시는 은허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흙으로 만든 커다란 구조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은왕조 시대에 축조해놓은 성벽 중의 하나입니다. 이 토성은 높이가 10m이고 폭은 20m로 정저우시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토성은 판축법으로 황토 흙을 단단하게 다져서 겹겹이 쌓은 것입니다. 한 층의 두께는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어떤 곳에는 그런 진흙층을 100층이나 쌓아 올린 곳도 있습니다. 3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견고한 토성은 아직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토성은 시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총 길이는 7km였습니다. 판축법을 이용해서 이 토성을 쌓으려면 매일매일 10,00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장장 18년 동안 공사를 해야 완공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은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이런 토성을 쌓아야 했던 것일까요? 아까 정조우 어리강에서 나온 그 청동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쌓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를 정조우 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나라성, 상나라의 전기 중심지가 바로 이 정조우라는 이 지역,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정조우라는 이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그 거대한 성벽이 사실 이제 보통은 인구가 뭐 한 10만 이상 살 만한 그런 이제 그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당히 큰 궁궐터도 발견이 됐고, 그 상당히 복잡한 발전된 도시 형태가 있는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청동기를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상나라 전기에 상나라는 상당히 팽창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판농청이라는 그 유적인데요. 이 판농청은 최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유명해진 후베이성 우한, 그 호북성 무한 지역에 그 위치한 성입니다. 이 정저우 지역에서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지금 한 500km 이상 됩니다. 500km 이상 되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인데요. 그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정저우 지역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이 지역에서 정저우 상성을 축소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기지, 성벽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청동기, 아까 정저우에서 발견된 어리강식이 청동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런 청동기들은.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건데요. 얼굴 모양 청동기들, 이건 아직 정저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얼굴 모양이 들어가 있죠. 내가 일부러 특징적인 것만 지금 뽑아왔는데 대부분의 청동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어리강하고 이 그 판농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판농청이라는 이 지역은 남쪽에 광산 지역, 남쪽에 광산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광산 지역으로부터 원로를 채취한 중간 기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상나라는 그러니까 그 많은 청동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광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지들을 세웠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나라는 이제 상후기 도시 도읍을 이제 은허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아까 정저우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동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은허라는 그 도시로 옮겨가는데요. 안양, 지금 현재 지명은 안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허라는 명칭은 사실상 상나라 때는 없는 명칭입니다. 상나라 때는 그냥 은이라고만 불렸죠. 근데 이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지역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은의 폐허라고 불러서 은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은허 유적은 사실 아까 봤던 정저우 상성보다 더 큽니다. 더 크고 더 팽창을 해서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지역이고, 지금 왼쪽에 이 사진이 그 당시 궁정구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런 이제 사진이고, 이게 사실 은허 지역의 지하에 있는 그 은허에서 발견된 많은 청동기를 담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고, 이게 이제 궁궐터 건물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궁정구에서 북쪽으로 한 4km 떨어진 데서는 이렇게 상나라 사람들의 대형 무덤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궁정구 왕릉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무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청동기들이 또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무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허난성에 있는 안양시입니다. 1928년 이곳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유적 발굴은 우리들의 중국 고대사 이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나라의 도읍터, 즉 은허의 발굴이었습니다. 은허의 발굴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로 진행돼 전 국가적인 역량이 총동원됐습니다. 발굴단은 기원전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개의 왕릉을 발견했습니다. 또 격조 높은 청동 공예품들도 아주 많이 발굴돼서 은나라의 왕들이 대단한 권위를 과시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적 발굴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이 지역은 다시 예전처럼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 위에는 밭과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왕들의 무덤은 어땠을까요? 현재 은허 발굴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탕지겐 박사는 저희들한테 그 무덤들이 있는 곳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은 발굴 당시 왕릉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건데요. 이 위치에서 보면 이 각도입니다. 여기가 왕릉의 중심인데요. 여기 이 왕릉 출입로는 북쪽으로 나 있습니다. 저기 저 길 쪽으로 22.6m 길이로 나 있죠. 왕릉 출입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하 13m까지 내려갑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지하 구조물로 되어 있는 왕릉 내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3,500년이 된 그 왕릉들은 지금 여기 묻혀 있습니다. 여기 이 땅 밑에 있는 그 왕릉들의 크기와 구조를 보면 고대 은나라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왕릉의 중심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왕릉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들을 기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봤습니다. 왕릉의 크기는 동서 방향으로 53m, 남북 방향으로 82m가 됩니다. 출입로는 뒤편으로 보이는 남쪽 출입로가 가장 깁니다. 왕의 시신은 아마 이곳 지하 깊숙이 안치돼 있었을 것입니다. 왕릉의 깊이는 30m입니다. 밑에서 보면 은나라 왕의 무덤은 마치 지하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왕릉의 중앙에는 곽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왕의 시신이 안치돼 있었습니다. 곽실 안에는 왕의 관이 한가운데에 안치돼 있었고 순장자들의 시신이 그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왕이 생전에 사용하던 많은 청동 공예품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황천, 즉 누런 샘물이 흐르는 지하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가급적 그 지하 세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땅속 깊숙이 묻혔습니다. 은허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합해서 총 11개의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그 왕릉들은 거대한 지하 피라미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은 이렇듯 황토 땅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청동기들을 이제 부장했겠죠. 근데 지금 아까 그 동영상에서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많은 청동기가 발견됐다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발견된 청동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발굴이 192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미 그 전에 다 도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양에 가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세클러 갤러리나 그 우리가 지금 대형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에 가면은 중국 청동기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 도굴된 것들이 이제 서양으로 들어간 것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묘의 사이즈만 보고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었겠지만 그 실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1976년에 발견된 이 무정왕, 상나라 후기의 한 왕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부호라는 인물의 묘입니다. 이게 이제 묘의 내부입니다. 묘의 내부. 여기 지금 희생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서 청동기가 이런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한 60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동기는 한 200점 정도 발굴이 되고, 상나라 사람들은 아주 후장을 했습니다. 많은 부장품을 넣었어요. 주나라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양식인데, 주나라 때는 많이 소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호의 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부호 묘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동기만 200점이 나왔고, 그 발견된 청동기의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호 부인묘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그 왕릉하고 비교하면은 이 적은 사이즈에서 이 정도의 청동기가 나왔다면은 과연 아까 봤던 그 왕릉에서는 어느 정도 청동기를 부장했을지 그걸 이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후기는 청동기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하는 시입니다. 여기 지금 화려함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청동기에 화려한 문양, 도철 문양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남쪽에서 발견된 동물 모양을 장식을 한, 이것도 역시 남쪽에서 발견된 코끼리 모양 그 청동기죠. 이것도 비슷한 적인데 사람 얼굴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다양한 청동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아낼 정도로 다양한 청동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될 만한 걸 2개만 소개하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안양 은어 지역에서 어떤 귀종 묘에서 발견된 건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청동 그릇입니다. 상후기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세기, 11세기 이 무렵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려 높이가 130c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형이죠. 그래서 이제 은어 그쪽에 은어 궁전 복원해 놓은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맨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도철식인유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도철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 도철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다라고 해서 도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도철이 사람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도철식인 유는 이제 기물명이고, 이렇게 생긴 그 기물은 유라고 부르는 기물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나라 때 청동기 조형 예술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기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토에 있는 세노쿠 박물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본 교토.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세루누치라고,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루누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2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후기 은어 단계가 되면은 청동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절정에 달하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이 상왕국의 발전하고 함께 이제 출현했던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양, 여기가 은허입니다. 상후기의 최고 중심지. 여기서 서쪽으로 한 1400km, 1450km 떨어진 그 스촨성 산싱두이라는 데서 더 특이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1984년에 그 지역 산싱두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상나라 후기 제사경 2개가 발굴이 됐는데 상당히 특이한 청동기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청동 그릇 자체, 이런 그릇 자체는
상나라 중심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양식을 공유하는데 여기 그 청동 제사경에서 나온 청동기들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인두상입니다. 우리가 인두상이라고 부르는 이 이제 앞면, 뒷면에 이렇게 머리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 눈이 이렇게 강조되고 입이 크게 벌어져 있고 이런 그 청동기들이 많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금박이죠. 상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금은 상당히 후대에 나타나는 건데 이미 이 사천성 지역에서는 황금 가면을 만들어서 금을 이렇게 도금을 한 그런 이제 가면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 봅시다. 이렇게 큰 청동기들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얼굴 모양은 똑같은데 그 거대한 그 어떤 입상이죠. 길이가 한 2.6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은 그 당시 그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는 청동나무입니다. 사실 귀신 신자하고 해서 신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학계에서는 이건 크기가 무려 3.84m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에다가 여러 그 새들이 달려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청동기들, 이게 뭘 형상화하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굉장히 화려한 청동기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사천성, 스촨성, 그 산싱뚜이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발전한 독자적인 문명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상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사실 그 상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에 그 거의 한 40분 정도를 상에 할애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이 청동기가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이어지는 주대에도 서주시대, 동주시대 그리고 동주시대는 추추전국시대 그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청동기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